2025년 일본 총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동북아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45조 원 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 원전 재가동 선언, 그리고 독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정면 도발. 일본은 미국이 자신들 편에 설 거라 믿었죠. 하지만 워싱턴에서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동맹이란 무조건적 지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단 한 줄로 70년 우방 관계의 무게추가 기울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워싱턴 펜타곤 지하 3층. 최고 보안 등급 회의실. 그날 저녁 스크린에 떠오른 건 일본 총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그녀가 세상에 내놓은 건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었어요. 일본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45조 원짜리 도박, 원전 재가동, 독도 영유권 주장.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재기가 아니라 절망적인 몸부림이라는 걸. 저는 토마스 슈미트입니다. 윈헨 공과대학교에서 산업경제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멘스 반도체 부문에서 8년간 연구개발을 담당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나토 산업기술분석센터 수석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에너지 전략이 제주된 연구 분야였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 네 나라가 만들어내는 기술 패권 지형을 읽어내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알던 세계 지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걸 목격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밤 11시 23분. 펜타곤 지하회의실엔 긴급 소집된 15명의 고위 분석가가 모여 있었어요.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이자 극우 보수 성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취임 일주일. 고작 일주일 만에 그녀는 세계의 폭탄 선언을 연달아 터뜨렸습니다. 첫 번째 발표가 흘러나왔어요.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 프로젝트에 45조 원을 투자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술렁였어요. 45조.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340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목표는 2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입니다. 옆자리 동료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제정신인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벌써 양산하고 있는데.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나노 기술은 이미 한국이 선점한 영역이었거든요. 일본이 지금 뛰어든다는 건 최소 3년은 뒤처진 경주에 참가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라피더스 프로젝트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도마리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합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도마리 원전. 2011년 후쿠시마 참사 이후 가동을 멈춘 일본 원전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 국민의 61%가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카이치 정부는 경제 논리로 이걸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국민 안전보다 반도체가 우선이라는 건가? 누군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위험한 카드가 남아 있었죠. 다카이치 총리의 입이 다시 열렸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스크린 속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펜타곤 회의실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경제 프로젝트도 모자라 영토 분쟁까지? 한국 외교부 반응 나왔어? 중국 측 입장은? 고함과 질문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고한 신념이 담긴 눈빛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가 스쳤어요. 자멸. 일본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국방차관이 손을 들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45조 원 반도체 투자, 원전 재가동, 독도 영유권 주장.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갖는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차관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슈미트 박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개의 카드는 겉보기엔 독립적이지만 실제론 하나의 구조로 연결돼 있습니다. 어떻게요? 일본은 지금 모든 걸 동시에 걸었어요. 경제, 에너지, 외교, 안보. 하나라도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전부 무너지는 구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45조는 반도체 산업에서 결코 충분한 금액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이 분야에만 수백 조를 쏟아부었거든요. 기술 격차는 최소 3년 이상입니다. 원전 재가동은요? 국민의 61%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저항이 상당할 겁니다. 독도 발언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었으니까요. 이건 외교 도발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국내 정치용 카드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저는 손에 든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6.8%,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4%입니다. 국민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에요. 다카이치 정부는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겁니다. 그 희생양이 한국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차관이 팔짱을 꼈어요. 그렇다면 우리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동맹은 우정이 아닙니다. 신뢰로 유지되는 계약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맹목적 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해야 할 건 신뢰도예요. 누가 더 믿을 만한 파트너인가 하는 건 말입니다. 제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의가 끝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복도로 나온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국방차관이 다가왔습니다. 슈미트 박사. 일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해 주십시오. 기한은요? 2주. 그 안에 완전한 보고서를 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건 새벽 2시였어요. 책상 위엔 일본 관련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첫 문장을 입력했어요. 왜 일본은 이토록 무너졌는가? 그 질문에 답하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만 봐선 안 됐어요. 진짜 답은 현재에 있었으니까요. 사흘 뒤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미일 동맹 차원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달라. 독도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펜타곤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70년 동맹국이다. 하지만 한국도 핵심 파트너 아닌가?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비중이 얼마나 되는데? 역사 문제에 우리가 개입할 순 없어. 의견이 갈렸어요. 저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 국방부 산업기술 신뢰도 평가. 한국 87점, 일본 61점. 수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동맹의 무게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자료를 파고들었어요. 일본의 반도체 역사, 기술 변천, 산업 구조, 정치 흐름. 모든 걸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일본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부상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걸. 일본이 무너진 이유는 일본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군가가 바로 한국이었죠. 저는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도쿄가 아니었어요. 서울이었습니다. 일본의 라피더스 프로젝트를 이해하려면 삼성과 하이닉스를 먼저 봐야 했으니까요. 일본의 원전 도박을 분석하려면 한국의 에너지 전략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일본의 독도 도발을 읽으려면 한국의 외교력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국방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님, 서울로 갑니다. 일본이 아니라요? 일본의 답은 일본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무슨 뜻이요? 일본이 무너진 이유는 누군가 그들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를 보지 않으면 진실에 도달할 수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졌어요. 깊고 넓은 바다. 그 바다 건너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영광에 매달린 나라. 또 하나는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나라.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택시를 타자 차장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풍경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일본 반도체 산업의 역사. 그 출발점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1980년대 초반. 그때 일본은 세계의 지배자였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스, 미쓰비시, 마쓰시타. 세계 반도체 기업 순위 10위 안에 일본 기업이 6개나 포진해 있었어요.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어섰죠. 미국조차 일본을 경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 데이터를 펼쳐놓고 하나씩 분석했어요. 일본 기업들의 품질 철학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25년 보증.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이었죠. 한 번 만든 칩은 25년이 지나도 고장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일본제 반도체는 불량률이 0.001%에도 미치지 않았어요. 제조업 완벽함의 상징이었죠. 당시 미국 기업들은 일본을 따라잡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품질에선 도저히 이길 수 없었어요. 저는 1985년 미국 상무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기술은 미국을 5년 이상 앞서고 있다. 그 한 문장이 당시 미국의 위기감을 여실히 보여줬어요. 일본은 왕이었습니다. 완벽주의의 왕. 그런데 세상이 변했어요. 1990년대 초반 PC 시대가 열렸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시장의 요구가 달라졌어요. 25년 보증? 그건 필요 없어요. 3년만 작동하면 돼요. 대신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주세요. 소비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컴퓨터는 3년마다 교체하는 제품이 됐어요. 완벽함보다 가성비가 중요해졌죠. 하지만 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품질을 고집했어요. 개발 기간은 6년. 한 세대 칩을 만드는데 6년이 소요됐습니다. 완벽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자료를 넘기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일본은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있었지만 세계는 유리를 원했다. 미국 기술 분석가의 평가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죠. 완벽주의가 일본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어요.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일본은 여전히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 틈새를 누군가 파고들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1983년 2월 8일 자료를 펼쳤어요. 삼성 이병철 회장의 도쿄 기자회견. 한국의 미래는 반도체에 있습니다. 그 선언을 들은 일본 언론의 반응은 조롱이었죠. 삼성이 반도체를 한다면 우리 집게도 미적분을 풀겠다. 한 일본 기자가 작성한 칼럼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반도체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자본도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어요. 일본 입장에선 우스운 도전이었죠. 하지만 6개월 뒤 웃음이 멈췄습니다. 삼성이 DRAM 개발에 성공했거든요. 일본이 6년 걸린 기술을 6개월 만에 따라잡은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을 찾기 위해 자료를 계속 파고들었어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속도를 택했습니다. 일단 만들고 개선하자. 한국 기업들의 철학이었죠. 첫 제품은 불량률이 높았어요. 하지만 3개월마다 개선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일본 제품과 비슷한 수준이 됐고 1년이 지나자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시장은 그렇게 한국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1987년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확인했어요. 일본 52%, 한국 8%. 미미한 수치였죠. 하지만 그래프의 추세선이 문제였어요. 일본은 하락세, 한국은 상승세. 기울기가 가팔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199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전 세계가 경기 불황에 빠졌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죠. 일본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췄어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생산할 순 없다. 합리적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삼성, 현대, LG. 세 기업 모두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불황기에 설비 투자를 확대한 거예요. 미친 짓이다.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의 논평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1993년 경기가 회복됐어요.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죠. 그때 시장을 장악한 건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불황기에 공장을 늘린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공장을 재가동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장은 한국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이를 나중에 사람들은 치킨 게임이라고 불렀어요. 누가 먼저 포기하는지 보는 게임. 일본은 합리적으로 물러섰고 한국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승자는 한국이었죠. 저는 2000년대 자료로 넘어갔어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몰락이 가속화됐습니다. 2009년 NEC가 DRAM 사업에서 철수했어요. 2012년 엘피다 메모리가 파산했습니다. 일본 마지막 DRAM 기업이었죠. 도시바, 히타치, 후지스.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이름들이 하나둘씩 반도체 시장을 떠났어요. 2020년 시장 점유율을 봤습니다. DRAM 시장에서 한국은 72%를 차지했어요. 일본은 0%.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어요.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건물들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일본은 왜 패배했을까?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었습니다. 자본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속도에서 졌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동안 세상은 그들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결국 품질을 만들어냈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완벽주의는 품질을 낳았지만 속도는 혁신을 낳았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025년 일본의 라피더스 프로젝트. 45조를 쏟아붓는 그 도박. 그건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과거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1980년대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시도.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었어요. 완벽주의가 통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속도의 시대였죠. 그리고 그 속도의 중심엔 한국이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삼성 관계자에게 연락했어요. 토마스 슈미트입니다. 미리 약속드린 대로 내일 미팅이 가능할까요? 네, 박사님.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내일이면 더 많은 걸 알게 되겠죠. 한국이 어떻게 이 속도를 만들어냈는지, 어떤 전략으로 일본을 넘어섰는지, 그리고 지금 세계가 왜 한국을 주목하는지. 다음 날 오전, 저는 삼성전자 본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었어요. 1983년 조롱받던 그 회사가 지금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죠.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18층 회의실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긴장했어요. 오늘 만날 사람은 김태수 전무였습니다. 삼성 반도체 사업부에서 30년간 일한 엔지니어였죠. 1983년 프로젝트 초기 멤버 중 한 명이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60대 중반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슈미트 박사님이시죠? 김태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김 전무는 커피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나토에서 왜 삼성에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까? 일본 라피더스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한국을 먼저 이해해야 하더군요. 김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만 돌아갈 길이 없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여전히 기술로 이긴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우린 기술로 이긴 게 아닙니다. 저는 펜을 꺼냈어요. 그럼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김 전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념이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집념. 그의 목소리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1982년 겨울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간부들을 소집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님이 한 장의 세계 지도를 펼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죠. 이 지도에서 한국이 가진 자원이 뭐가 있나? 대답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석유도 없고 철도 부족하고 땅도 좁으니까요. 김 전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사람의 머리뿐이라고. 그 머리로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출발점이었군요. 네. 하지만 아무도 맺지 않았어요. 반도체는 일본과 미국의 영역이었으니까요. 김 전무가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1983년 2월 8일자 일본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다고 선언하셨죠. 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의 무모한 도전. 그 아래 기사엔 조롱이 가득했어요. 이건 한 일본 경제평론가가 쓴 칼럼입니다. 김 전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삼성이 반도체를 만든다면 내 집계도 미적분 문제를 풀 것이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NEC 앞에서 우리 직원들이 쫓겨났어요. 기술 스파이라고 몰렸죠. 김 전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도시바 공장 견학도 거부당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데도 계속하셨나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회장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요. 김 전무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1983년 3월 우린 작전을 시작했어요. 일본 기술자 스카우트 작전. 일본 기술자요? 네. 당시 일본은 종신고용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NEC, 도시바에서 밀려난 중견 기술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김 전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돈이었습니다. 일본 연봉의 3배를 제시했죠. 저는 놀랐어요. 3배요? 당시 한국 경제 규모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회사가 기울 수도 있었죠. 그래도 했군요. 13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에게서 기초를 배웠어요. 하지만 핵심 기술은 안 가르쳐줬습니다. 김 전무가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우린 스스로 해야 했죠. 매일 밤 실험실에서 살았어요. 언제 첫 시제품이 나왔나요? 1983년 11월입니다. 김 전무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64K DRAM 첫 샘플이 나왔죠. 성공이었나요? 김 전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앙이었죠. 네. 불량률이 40%였어요. 10개 중 4개가 작동 안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제품은 불량률이 0.001%였는데 그럼 실패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작이었어요. 김 전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린 3교대로 돌아갔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세 팀이 끊임없이 일했죠. 휴일도 없이요? 휴일이 뭔지 몰랐습니다. 집에 가는 사람은 배신자 취급받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죠. 아내가 이혼 서류를 들고 온 동료도 있었어요. 김 전무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가 멈추면 한국의 미래도 멈추니까요. 그래서 계속했군요. 매일 개선했습니다. 불량률이 한 달에 5%씩 떨어졌어요. 3개월 뒤엔 20%, 6개월 뒤엔 10%. 김 전무가 주먹을 쥐었어요. 1년 뒤엔 2%까지 낮췄습니다. 일본 수준에 근접한 거죠. 믿기지 않는 속도입니다. 광적인 속도였어요. 우리 스스로도 믿기 힘들었죠. 김 전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84년 여름 첫 양산 제품이 시장에 나갔어요. 가격은 일본 제품의 70%였죠. 시장 반응은요? 폭발적이었습니다.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이 싸니까요. 저는 노트에 기록했어요. 하지만 1985년에 위기가 왔죠? 김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이 무너졌어요. 반도체 가격이 80% 폭락했죠.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김 전무가 심호흡을 했어요. 사내가 난리였습니다. 재무팀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멈췄습니까? 이건희 부회장님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도 참석했죠. 김 전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부회장님이 물으셨어요. 불황은 언제 끝나는가? 대답이 있었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2년 안에 끝날 거라고. 확신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었죠. 김 전무가 웃었습니다. 부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2년 뒤를 준비하라고. 공장을 멈추지 말고 오히려 늘리라고. 저는 침을 삼켰어요. 부채는 어떻게 됐나요? 300%를 넘었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도 한계였어요.
그래도 계속했군요.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일본이 다시 치고 올라오니까요. 김 전무가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우린 올인했어요. 승리 아니면 파산이었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략이었어요. 도박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겁니다. 결과는 알고 계시죠? 1993년 경기가 회복됐고 한국이 시장을 장악했죠. 김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일본은 공장을 다시 돌리려 했지만 늦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무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요?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는데. 김 전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린 기술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럼요. 정신으로 이겼어요. 김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롱을 연료로 삼았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게 우리 DNA였어요. 그게 한국의 무기였군요. 맞습니다. 일본은 완벽을 추구했지만 우린 생존을 추구했어요. 완벽은 사치였고 생존은 본능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전무의 눈빛에서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박사님, 일본이 45조를 쏟아붓는다 해도 늦었어요.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들은 여전히 기술로 이기려 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기술 싸움이 아니었어요. 정신의 싸움이었죠. 김 전무가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이긴 건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삼성 본사를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이 건물 안에 담긴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불가능을 거부한 정신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워싱턴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승리 비결을 확인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조롱을 연료로 삼아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걸었어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일본은 왜 독도 카드를 꺼냈을까? 경제 도박만으로도 위험한데 외교 도발까지 한 이유가 뭘까? 답은 한국 외교부에 있을 거였어요. 내일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조롱은 일본의 무기였지만 결국 한국의 연료가 됐구나. 사흘 뒤 저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 있었습니다. 7층 회의실이었어요. 창밖으로 광화문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마주 앉은 사람은 박준영 국장이었어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에서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인물이었죠.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외교관이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나토에서 우리 외교부까지 찾아오시다니 놀랍습니다. 일본의 독도 발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을 이해하고 싶어서요. 박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독도를 40년째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죠. 같은 방식이라고요? 정치적 도구입니다. 내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꺼내드는 진통제죠. 박 국장이 파일 하나를 펼쳤어요. 2025년 10월 현재 일본 경제지표입니다. 성장률 마이너스 0.4%, 청년 실업률 6.8%. 저는 그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국민 불만이 극에 달했겠군요. 맞습니다. 라피더스 프로젝트 발표 직후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국민 67%가 정부를 불신한다고 답했죠. 박 국장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발언을 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계산된 타이밍이었군요. 정확히 맞췄습니다. 저는 펜으로 메모를 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필 독도입니까? 박 국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쓴웃음이었죠. 독도는 일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과거 제국의 상징이거든요. 상징이라고요? 1905년 러일전쟁 때 일본이 독도를 강제 편입했습니다. 한국 침략의 시작이었죠. 박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들에게 독도는 영토가 아닙니다. 과거 영광의 증거예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포기 못하는 건가요? 포기하면 과거 전체를 부정하는 셈이니까요. 박 국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2025년입니다. 과거의 논리가 통하지 않죠. 한국의 대응은 어땠나요?
박 국장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우린 더 이상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니라면요? 국제법으로 대응합니다. 박 국장이 또 다른 문서를 펼쳤어요. 유엔 해양법 협약 자료였습니다. 우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시료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일본의 주장은요? 법적 근거가 빈약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취약하죠. 박 국장의 말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한 다음 날 우린 즉시 유엔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4개 언어로 번역된 증거 문서였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벌 기록부터 시작해요. 1500년의 역사를 담았죠. 저는 놀랐습니다. 1500년. 일본은 언제부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주장했나요? 박 국장이 빙그레 웃었어요. 1905년입니다. 우리보다 1400년 늦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어요. 국제사회 반응은 어땠습니까? 냉담했죠. 미국 국무부도 논평을 냈어요. 영토 분쟁 발언은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 논평을 기억했어요. 워싱턴에서 직접 봤으니까요. 일본은 미국 지지를 기대했을 텐데요. 그래서 당황한 겁니다. 박 국장이 서류를 덮었어요. 일본은 착각했어요. 미국이 맹목적으로 자기들 편을 들 거라고. 하지만 미국은 중립을 지켰죠. 중립이 아닙니다. 사실상 한국 편이었어요. 박 국장의 말이 흥미로웠어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미국은 신뢰도로 움직입니다. 누가 더 믿을 만한 파트너인가? 박 국장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은 72%를 차지합니다. 일본은 0%죠. 수치가 모든 걸 말해주는군요. 맞습니다.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합니다. 일본은 왜 지금 이 카드를 꺼냈을까요? 박 국장이 잠시 생각했어요. 공포 때문입니다. 공포요? 한국에 대한 공포죠. 박 국장이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우릴 조롱했어요. 2000년대엔 무시했죠. 하지만 지금은 두려워합니다. 무엇을요? 자신들이 완전히 뒤처졌다는 현실을. 박 국장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독도 발언은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열등감의 표출이에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 내부 여론은 어떻습니까? 분열됐죠. 우익은 환호했지만 젊은 세대는 냉담했어요. 박 국장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본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20대 일본인 중 58%가 독도 문제에 관심 없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이요? 네. 그들에겐 독도보다 일자리가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 수치에 주목했어요. 일본 젊은이들은 이미 과거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도발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박 국장이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다카이치 총리 자신을 위한 거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치쇼예요. 효과가 있었나요? 일주일간은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3% 올랐죠. 하지만 2주 뒤엔 다시 떨어졌어요. 박 국장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을 속일 순 있어도 오래 속일 순 없죠. 저는 노트에 정리를 했어요. 일본의 독도 도발. 겉으로는 영토 주장이지만 실제론 내부 정치용 카드였습니다. 박사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박 국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 도발로 일본이 잃은 게 많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첫째, 미국의 신뢰를 잃었어요. 동맹국이 외교 분쟁을 일으키는 걸 미국은 싫어하니까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그 분위기를 직접 느꼈으니까요. 둘째, 아시아에서 고립됐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일본의 태도를 불편해하죠. 셋째는요? 박 국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국의 위상을 더 높여줬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세계가 봤어요. 감정이 아닌 법으로 승부하는 성숙한 나라라는 인상을 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그랬어요. 한국 외교부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감정적 반발 대신 체계적 증거 제시. 국제 무대에서 법과 논리로 압도했죠. 일본은 과거의 방식으로 싸웠지만 한국은 미래의 방식으로 응수했군요. 박 국장이 웃었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 국장이 잠시 생각했어요. 계속 과거에 매달리겠죠. 하지만 세상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본의 고립이 심화될 거란 뜻입니다. 박 국장이 일어섰어요. 박사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뭡니까? 40년 전만 해도 우린 일본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의 기술, 경제, 외교력 모든 게 부러웠죠. 박 국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앞서고 있어요. 기술에서도, 전략에서도, 품격에서도.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게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들고 나온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붙잡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외교부 청사를 나왔습니다. 광화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일본의 독도 도발. 그건 영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였어요. 과거의 제국이 현재의 약자가 된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였죠.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과거의 약자가 현재의 강자가 됐지만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법과 논리로 대응했죠. 그 차이가 국제사회의 평가를 갈랐어요. 이제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라피더스 프로젝트, 원전 재가동, 독도 도발. 세 개의 카드는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과거로. 하지만 세상은 미래로 가고 있었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독도를 외치며 일본은 한국을 건드린 게 아니라 자신들의 두려움을 드러낸 것이구나. 다음은 미국의 선택을 봐야 했어요. 워싱턴이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그 답이 세계 질서를 결정할 거였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11월 초였습니다. 펜타곤 지하회의실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제 책상 위엔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기술 패권 전환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국방부 산업기술분석국에서 작성한 최신 자료였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의 경제적 지속성은 위험 수준에 도달했으며 기술 신뢰도는 한국이 대체 가능하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일본을 포기한다는 뜻이었어요. 아니, 포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겁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어요. 한국 반도체 공급망 신뢰도 87점. 일본 반도체 공급망 신뢰도 61점. 수치가 명확했습니다. 26점 차이. 이건 단순한 격차가 아니었어요. 게임이 끝났다는 선언이었죠.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한국 조선업 기술 수준 세계 1위, 점유율 45%. 일본 조선업 기술 수준 세계 3위, 점유율 18%. 여기서도 한국이 압도했어요. 특히 LNG 운반선과 군함 건조 부문에서 한국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마치 일본의 미래 같았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국방차관이었습니다. 슈미트 박사, 지금 올라올 수 있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차관실 문을 열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차관, 국무부 아시아 담당관, 백악관 경제보좌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앉게. 차관이 손짓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일본 정부에서 공식 서한이 왔네. 차관이 문서 하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일본 총리실 공식 레터헤드가 박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일 동맹 차원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달라. 독도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미 세 번째 요청이야. 국무부 담당관이 말했어요. 처음엔 외교 채널로, 두 번째는 방위성 장관이 직접 전화했지.
이번엔 총리 명의로 온 거야.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이 팔짱을 꼈어요. 대통령께서 결정하셨네. 어떤 결정이죠? 거절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70년 동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악관 보좌관이 끼어들었어요. 대통령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어. 동맹은 계약이지 감정이 아니라고.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동맹은 계약이지 감정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그대로 드러난 말이었어요. 일본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충격을 받았지. 당연히 미국이 자기들 편을 들 줄 알았으니까. 차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뢰도로 움직여. 누가 더 믿을 만한 파트너인가가 기준이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앞선다는 건가요? 압도적으로 앞서. 국무부 담당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 10년간 한미협력 이행률을 보게. 한국 96%, 일본 73%야. 저는 그 수치를 봤어요. 23%포인트 차이. 한국은 약속을 지켰고 일본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 차관이 말했어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거야. 이미 청와대와 협의가 시작됐어. 어떤 분야입니까? 3가지야. 반도체, 조선업, 방위산업.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차세대 AI 칩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해. 삼성 하이닉스와 미국 기업들이 손잡는 거지. 일본은 배제됩니까? 배제가 아니라 자격이 안 돼. 기술 수준이 따라오질 못해. 차관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2번째, 조선업.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기로 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핵잠수함 기술을요? 그래. 한국 조선 기술이 필요해. 우리 해군도 인정했어. 이건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핵잠수함 기술은 최고 기밀이에요. 미국이 이걸 공유한다는 건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죠. 3번째, 방위산업. 한국 방산기술을 미군에 도입해.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시스템 같은 거지. 백악관 보좌관이 보충했어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했잖아. 성능이 검증됐어. 우리도 필요해.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한 달 사이에 결정된 거였어요. 일본의 라피더스 도박과 독도 도발 이후 미국은 완전히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언제 발표됩니까?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해. 차관이 일어섰어요. 슈미트 박사, 자네가 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야. 제가요? 자네가 가장 잘 알잖아. 한국의 기술 수준, 일본의 한계, 모든 걸 분석했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엔 새로운 보고서가 또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첨단 산업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그걸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놀라움이 커졌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니었어요.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로봇, AI. 모든 첨단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3위 안에 들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속도였습니다. 일본이 10년 걸릴 기술을 한국은 3년 만에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5년 뒤엔 일본을 추월했죠. 이 패턴이 모든 산업에서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하나 그렸어요.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기술 수준. 일본선은 완만한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한국선은 가파른 상승 직선이었어요. 2010년쯤 두 선이 교차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일본을 압도했죠. 저는 펜을 놓고 생각했어요. 왜일까? 왜 한국은 이렇게 빠를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시스템. 한국은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부, 기업, 연구소가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달랐어요. 완벽한 합의를 추구하다 보니 결정이 늦었죠. 한국이 실행할 때 일본은 아직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30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떠들썩했어요.
미국, 일본 요청 거부. 한미 동맹 강화, 일본 소외. 아베 전 총리 정부 비판. 일본 내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뉴스는 차분했어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첨단 기술 협력 확대 예정. 한국, 글로벌 공급망 핵심국 부상. 같은 사건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위기로, 한국은 기회로 봤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70년 동맹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었죠. 세계의 중심축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로.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적었어요. 트럼프의 한마디가 외교 지형 전체를 재편했다. 동맹은 과거의 언어였다. 이제 신뢰가 미래를 결정한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11월 말 저는 매일 아침 한국 관련 보고서를 받았어요. 책상 위엔 늘 새로운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첨단기술 동향 주간 브리핑. 저는 커피를 마시며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삼성전자 이나노 AI 반도체 양산 공식 발표.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나노. 일본이 45조 원을 걸고 도전하는 바로 그 기술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양산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기사를 계속 읽었어요. 세계 최초 이나노 공정 양산 성공. 기존 3나노 대비 전력 효율 30% 향상, 성능 15% 개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일본 라피더스는 2027년 양산 목표였어요. 한국은 2025년 이미 성공했고요. 2년 차이. 반도체 산업에서 2년은 한 세대 차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어요.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시제품 공개. HBM. 고대역폭 메모리. AI 시대의 핵심 기술이었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직접 한국 방문해 공급 계약 체결.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AI 칩 시장의 80%를 장악한 기업이에요. 그 CEO가 직접 한국을 찾아갔다는 건 의미가 컸습니다. 한국이 이제 을이 아니라 갑이 된 거였죠.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현대차그룹, UAM 실증도시 인천과 LA 동시 구축.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하늘을 나는 자동차였어요. 2027년 상용화 목표. 미 연방항공청과 기술표준 공동 개발 협약.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기술표준을 함께 만든다는 거였어요. 과거엔 미국이 표준을 만들면 한국이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함께 만들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섹션은 더 흥미로웠어요. 한미 핵잠수함 공동 건조 기술 협력 MOU 체결. 지난달 회의에서 들었던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 조선기술과 미국 원자력 기술 결합. 2030년 첫 함정 진수 목표. 이건 단순한 방산 협력이 아니었어요. 군사기술의 최정점을 공유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네이버, 동남아 7개국 디지털 정부 시스템 수출. 네이버. 한국의 포털 사이트였는데 이제는 플랫폼 기업이 됐어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과 전자정부 구축 계약. 한국형 디지털 거버넌스 모델 확산. 저는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디지털 인프라까지 수출하고 있었어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까지 한국 표준이 되는 거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엔 요약이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빠른 추격자가 아니다. 선도자가 되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빠른 추격자가 아니다. 선도자가 되었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먼저 가는 나라였습니다. 퍼스트 무버. 남이 만든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일본 관련 보고서를 찾았어요. 일본 라피더스 프로젝트 현황. 첫 줄부터 암울했습니다. 자금난으로 이나노 양산 목표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 2년 미뤄진 겁니다.
한국이 양산하는 동안 일본은 여전히 준비 중이었어요. 일본 정부 추가 지원금 검토 중. 하지만 국회 반발로 난항. 돈도 부족했습니다. 핵심 기술 인력 부족. 60대 이상 엔지니어 의존도 높아.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게임에서 졌어요.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경주는 끝나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가 제 책상으로 왔어요. 슈미트, 이거 봤어?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유럽연합, 한국과 차세대 배터리 기술 표준 공동 개발.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한국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기준 공동 작성. 2026년부터 EU 전역 적용.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동료가 물었어요. 한국이 유럽 표준을 만든다는 거죠. 맞아. 과거엔 유럽이 표준 만들면 한국이 따랐어. 지금은 거꾸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국방차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한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이었어요. 차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분야별로 색깔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파란색이 한국입니다. 4개 분야 모두에서 1위 또는 2위죠. 빨간색이 일본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3위 바뀝니다. 차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한국을 가리켰어요. 이제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는 명확합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의존도는 72%입니다. 이걸 줄일 수 있습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불가능합니다. 대안이 없어요. 차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차관이 잠시 침묵했어요. 일본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소외된다는 뜻입니까? 소외가 아닙니다.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차관의 말은 냉정했어요.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능력으로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한국이 더 유능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가 보였어요. 백악관, 국회의사당, 워싱턴 기념탑. 미국 권력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세계의 중심은 더 이상 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서울도 중심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빠른 나라가 아니다. 먼저 가는 나라다. 그들은 기술을 만들지 않는다. 기준을 만든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경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중심 이동이었어요. 20세기는 미국과 일본의 시대였습니다. 21세기는 미국과 한국의 시대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새로운 질서의 시작, 한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도쿄가 멈춘 곳에서 서울은 출발했다. 12월 초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지칠 비공식 회의가 열리는 호텔이었어요. 알프스가 보이는 5성급 호텔 회의장. 세계 7대 경제 강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저는 미국 대표단의 기술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일본 대표단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회의가 시작됐어요. 의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했어요. 독일 경제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멈출 수 없으니까요. 프랑스 대표가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손잡아야 할지가 문제죠. 그때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갑니다. 그것이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일본 대표단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미국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동맹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유지됩니다. 신뢰도로 말이죠. 일본 대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라피더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나노 반도체 양산은 언제 가능합니까? 독일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2029년입니다. 2029년이라고요? 프랑스 대표가 놀랐어요. 한국은 이미 2025년에 양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품질을 중시합니다.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면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완벽한 제품이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일본 대표단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1980년대 논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2025년이었죠. 미국 대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달 우리는 한국과 반도체 공급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죠. 캐나다 대표가 물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텍사스의 300억 달러 규모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우리 독일도 한국과 협력을 검토 중입니다. 독일 장관이 말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둘씩 각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침묵했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당황, 분노, 좌절.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휴식 시간이 되자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 설산이 보였어요. 일본 경제산업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슈미트 박사. 네.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떤 기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도체 시장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 말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죠? 우리는 45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간의 문제죠. 당신들이 2029년에 양산할 때 한국은 이미 일라노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일본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건가요? 영원히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10년이면 한 세대입니다. 그동안 세상은 또 바뀌죠. 일본 대표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였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완벽을 선택했고 한국은 속도를 선택했어요. 21세기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회의가 재개됐어요. 이번엔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 수소, 디지털 인프라까지 포함해서요. 동의합니다.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띄웠습니다. 현재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을 회의장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반도체 DRAM 시장 점유율 72%, 배터리 시장 점유율 40%, 조선업 45%. 놀랍군요. 영국 대표가 감탄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은 방산 수출 세계 2위입니다.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FA-50 전투기가 폴란드, 호주, 필리핀에 수출됐죠. 한국 무기가 그렇게 좋습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검증됐습니다. 폴란드가 실전 배치 후 만족도 조사에서 95%를 줬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독일 장관이 말했어요. 이미 논의 중입니다. 일본 대표단은 계속 침묵했어요.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 마지막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G7 국가들은 한국을 핵심 기술 파트너로 인정한다. 그 한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모두 찬성. 일본만 기권했어요.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알프스가 보였습니다. 하얗고 순수한 설산.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70년 동맹이 흔들리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지칠 회의에서 역사적 전환이 있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선택했다. 일본은 고립됐다. 문장을 적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일본은 왜 이렇게 됐을까? 기술이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게 답이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영광을 잊지 못했어요. 그때의 방식으로 지금을 살려 했죠.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완벽주의가 통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속도와 유연성의 시대였죠. 한국은 그걸 이해했고 일본은 거부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잃었고 한국은 신뢰를 얻었다. 그날 밤 제네바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세계는 시끄러웠습니다. 지칠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죠. 미국,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선택. 일본, 지칠에서 고립.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시작.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국 뉴스도 확인했어요. 한국, 지칠에서 공식 인정. 기술 강국 위상 확인. 새로운 시대의 중심. 한국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외교 변화가 아니었어요. 세계 질서의 재편이었죠. 20세기 미일 중심 체제가 무너지고 21세기 미한 중심 체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제출됐죠. 120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읽고 승인했어요. 잘했네, 슈미트 박사. 이제 쉬게.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부족했어요. 데이터로는 다 봤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한 것 같았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가기로. 이번엔 보고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출장 승인을 받아 미리 연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한국 땅을 밟은 저는 렌터카를 빌려 경기도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공장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압도됐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였어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들. 끊임없이 오가는 자재 운송 트럭들. 이곳에서 세계 반도체의 절반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약속했던 김민준 과장을 만났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환영합니다. 공장 투어 준비됐어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간.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장비들. 그 사이를 로봇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이나노 생산 라인입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하루에 웨이퍼 10만 장을 생산해요. 10만 장이요? 네. 자동화율이 95%거든요. 사람은 거의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저는 놀랐어요. 제가 알던 반도체 공장은 사람들로 붐볐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로봇과 AI가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어요. 일본 공장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사람이 많이 들어가요. 장인 정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통제실로 이동했어요.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공정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여기서 전 세계 생산 라인을 관리합니다. 김 과장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국뿐 아니라 미국 텍사스 공장도 여기서 모니터링해요. 한국에서 미국 공장을요? 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다른 차원이었던 겁니다. 통제실을 나와 휴게실로 갔어요. 거기서 저는 몇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어요. 벌써 일나노 준비 중이라던데요? 제가 물었어요. 네. 내년 시제품 나올 겁니다. 여성 엔지니어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일본이 이나노를 만든다고 하던데 그땐 우린 일나노를 양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만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어요. 여러분 세대는 다르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제가 만난 60대 일본 엔지니어들은 과거 얘기만 했어요. 1980년대 영광 같은 거. 하지만 여러분은 미래만 보고 있군요. 당연하죠. 과거는 배울 건 배우되 거기 머물면 안 되니까요. 30대 남성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차이였어요. 일본은 과거를 붙잡고 한국은 미래를 잡았습니다. 화성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일본어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60대 일본인 남성이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일본에서 오셨나요? 제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쿄에서 왔어요. 그도 영어로 답했어요. 무슨 일로 한국에 오셨나요? 반도체 기술 시찰입니다. 저는 NEC 출신 엔지니어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NEC. 1980년대 세계 1위였던 그 회사. 지금도 NEC에 계십니까? 아니요. 2009년에 나왔어요. DRAM 사업부가 폐쇄됐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지금은 뭘 하십니까? 컨설턴트죠.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 프로젝트 때문에 저 같은 은퇴자들을 다시 불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 가능성을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돈과 기술만으론 안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들었죠. 제가 NEC에서 일할 때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공장에 견학 왔어요. 1990년대였죠. 어땠습니까?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하고 배우려 했어요. 우린 우습게 봤죠. 저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20년 뒤 그들이 우릴 추월했어요. 우린 아직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죠. 무엇이 달랐을까요? 태도요. 우린 과거를 지키려 했고 그들은 미래를 만들려 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을 돌아봤어요. 제가 배운 모든 이론, 모든 전략, 모든 분석 틀. 그게 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아는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냈죠. 과거의 룰이 아니라 미래의 룰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한국은 게임을 이긴 게 아니라 게임 자체를 바꿨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일본이 왜 졌는지, 한국이 왜 이겼는지, 미국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를 만들고 있었고 일본은 20세기를 지키려 했던 거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불야성. 잠들지 않는 도시.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노력이고 미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세기의 주인공은 한국이었다. 그들은 속도로 시작해서 기준으로 끝냈다. 이제 세계는 한국어로 미래를 쓴다. 문장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제 임무가 끝났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중심의 시대. 저는 그 시작을 목격한 증인이었죠.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국방부에 추가 보고를 할 겁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 동반자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오늘 만난 20대 한국 엔지니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그 눈빛.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그 시선.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대상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게 목표죠.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2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 기술 패권의 중심은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너무 멀리 앞서갔으니까요.
저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을 했어요. 10년 뒤, 20년 뒤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고 있겠죠. 한국식 속도, 한국식 혁신, 한국식 시스템. 그게 새로운 표준이 될 겁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겠지만 세상은 이미 앞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1983년 일본 언론은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한다면 우리 집게도 미적분을 풀 것이다. 그로부터 40년. 지금 일본은 45조 원을 걸고 한국을 따라잡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을 따라오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이 선택한 파트너. G7이 인정한 기술 강국. 세계 표준을 만드는 대한민국. 여러분께 묻습니다. 한국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을까요? 조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정신,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 위대한 역전의 순간을 기록한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